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100을 넘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조금만 더 올라가면 당뇨 전 단계입니다라고 하셨던 그 순간 말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발표한 최신 연구에 따르면 50대 한국인 3명 중 1명이 이미 당뇨 전 단계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더 놀라운 건 이 중 80%가 자신의 상태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더욱 무서운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혈당이 140을 넘나드는 상태가 5년만 지속되면 여러분의 혈관은 마치 설탕물에 담근 호스처럼 딱딱해집니다. 눈의 망막 혈관이 터지기 시작하고 신장 기능이 절반으로 떨어지며 발가락 끝부터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하죠. 실제로 국립보건원의 10년 추적 조사 결과를 보면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실명이 매년 15% 증가하고 있어요. 더 무서운 건 인공투석을 받는 환자의 45%가 당뇨 합병증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청 전 잠깐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는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정말 다행스러운 소식도 있어요. 미국 당뇨병학회에서 1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당뇨 전 단계에서도 올바른 방법만 알면 90% 이상이 정상 혈당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심지어 이미 당뇨 진단을 받은 분들도 70%가 약물 없이 정상 혈당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얻게 될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병원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혈당 관리의 핵심 5가지 방법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혈당 측정기 없이도 내 혈당 상태를 확인하는 놀라운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 좋아하는 음식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혈당을 안정시키는 비밀 노하우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엔 잘 몰랐어요. 건강에 관심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혈당 관리에 대해서는 정말 무지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방법을 연구하고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혈당 관리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고 동시에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 말이에요. 최근에 만난 한 당뇨 전문의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혈당 관리는 복잡한 수학 공식이 아니라 단순한 생활 습관의 문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50대부터 꼭 알아야 할 혈당 관리 5가지 방법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50대부터 혈당 관리가 더 어려워지는데요. 많은 분들이 나는 젊을 때랑 똑같이 먹는데 왜 혈당이 오르지? 라고 궁금해하세요. 이유가 있어요. 50대가 되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 근육량이 매년 1%씩 감소해요. 근육은 혈당을 저장하는 창고 역할을 하는데 창고가 작아지니까 혈당이 갈 곳이 없어지는 거죠.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김 교수 팀의 5년간 연구 결과를 보면 50대 이후 인슐린 감수성이 매년 3%에서 5%씩 떨어진다고 해요. 쉽게 말해서 같은 양의 인슐린을 분비해도 효과가 점점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20대일 때는 밥 한 공기를 먹으면 인슐린이 10단위 정도 나와서 혈당을 잘 조절했어요. 그런데 50대가 되면 같은 밥 한 공기를 먹어도 15단위에서 20단위의 인슐린이 필요해져요. 문제는 우리 췌장이 그만큼 많은 인슐린을 계속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분비가 20대에 비해 50대에는 40% 이상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 코티솔이라는 놈이 정말 나쁜 짓을 해요. 혈관에서 포도당을 막 만들어내서 혈당을 올리거든요.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 하나 더요. 50대가 되면 내장 지방이 급격히 증가해요. 특히 배 둘레 지방이 문제인데 이 지방 세포들이 염증 물질을 분비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더욱 심하게 만들어요. 마치 자동차 엔진에 이물질이 끼어서 연비가 떨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실제로 제가 인터뷰한 전문가 중 한 분인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내분비내과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길 50대는 혈당 관리의 분수령이라고 하셨어요. 이때부터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60대에는 당뇨, 70대에는 합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갱년기와 연관된 호르몬 변화예요.
특히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인슐린 감수성이 더욱 떨어져요. 남성도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면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요. 실제로 제가 만난 김영희 씨라는 분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김 씨는 54세인데 30년간 같은 식단을 유지했대요. 그런데 50세 이후부터 갑자기 공복 혈당이 90에서 110으로 올라갔어요.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나이 들면 다 그래요였대요. 김 씨는 그 말을 듣고 체념했어요. 아,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구나 하면서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혈당이 오르는 게 당연한 걸까요?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나이는 핑계일 뿐이에요. 두 번째 질문, 그럼 나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혈당이 오르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65세 이상 노인 1만 2천 명을 20년간 추적한 장기 연구가 있어요. 결과가 정말 놀라워요.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한 그룹은 나이가 들어도 혈당이 거의 변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일부는 더 좋아졌어요. 더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이 연구에서 참가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 그룹은 기존 생활 습관을 그대로 유지한 그룹, 두 번째 그룹은 운동만 추가한 그룹, 세 번째 그룹은 식단과 운동 모두 개선한 그룹이었어요. 20년 후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첫 번째 그룹은 평균 당화혈색소가 5.8에서 7.2로 증가했어요. 전형적인 나이 들면서 혈당 오르는 패턴이었죠. 하지만 세 번째 그룹은 놀라웠어요. 20년이 지났는데도 당화혈색소가 5.8에서 5.9로 거의 변하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일부 참가자는 5.6으로 더 좋아지기까지 했어요. 핵심은 뭐냐면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습관이 누적된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일본 오키나와에 사는 100세 넘은 할머니들을 조사해 봤더니 80%가 정상 혈당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방법을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계셨던 거예요. 오키나와 장수 연구의 핵심 발견 중 하나가 하라하치부라는 개념이에요. 배가 80% 찰 때까지만 먹는 문화인데 이게 혈당 관리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했어요. 또 다른 흥미로운 사례가 있어요. 핀란드의 당뇨 예방 연구인데요. 당뇨 고위험군 52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예요. 이 중 절반은 그냥 두고 절반은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에 참여시켰어요. 3년 후 결과가 어땠을까요? 일반 그룹은 28%가 당뇨로 진행됐는데 생활습관 개선 그룹은 단 11%만 당뇨가 됐어요. 58% 감소 효과였죠. 이 연구는 전 세계 당뇨 예방의 교과서가 됐어요. 여기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아는 박 선생님이라는 분의 사례예요. 박 선생님은 58세인데 당뇨 고위험군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공복 혈당 115, 당화혈색소 6.5였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곧 약을 시작해야 할 것 같다고 하셨대요. 그런데 박 선생님은 약을 시작하기 전에 3개월만 시간을 달라고 하셨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겠다고요. 3개월 후 재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깜짝 놀라웠어요. 공복 혈당 95, 당화혈색소 5.9로 떨어진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며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박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유전자는 총알이고 생활습관이 방아쇠라는 거예요. 유전자는 바꿀 수 없지만 방아쇠는 우리가 당기지 않으면 되는 거죠. 이제 정말 중요한 핵심으로 들어갈게요. 혈당 관리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단지 5가지 원칙만 지키면 돼요. 그럼 이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메모하시면서 들으세요. 혈당 관리 첫 번째 방법, 식사 순서 바꾸기의 놀라운 효과. 여러분, 같은 음식을 먹어도 순서만 바꾸면 혈당이 40%덜 오른다는 사실 믿으시겠어요? 도쿄대학 의학부에서 진행한 연구예요. 똑같은 메뉴를 먹는데 먹는 순서만 다르게 했어요. 밥, 고기, 채소가 다 똑같았거든요. 첫 번째 그룹은 밥부터 먹고 고기, 채소 순으로 먹었어요. 두 번째 그룹은 채소부터 먹고 고기, 밥 순으로 먹었고요.
2시간 후 혈당을 재봤더니 채소를 먼저 먹은 그룹이 평균 40mg/dl 더 낮았어요. 왜 그럴까요? 채소의 식이섬유가 장벽에 보호막을 만들어서 탄수화물 흡수를 천천히 만들기 때문이에요. 마치 도로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효과죠.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채소를 먼저 먹으면 수용성 식이섬유가 위와 소장에서 젤 형태를 만들어요. 이 젤이 마치 스펀지처럼 작용해서 나중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을 감싸 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당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는 거죠. 실제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도 비슷한 연구를 했는데 더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똑같은 비빔밥을 먹는데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식후 혈당 곡선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일반적으로 먹은 그룹은 30분 후 혈당이 180까지 치솟았다가 2시간 후에야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순서를 바꾼 그룹은 최고 혈당이 140밖에 안 올라갔고 1시간 30분 후에는 이미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혈당이 180 이상 올라가는 상황이 반복되면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해요. 반면 140 이하로 유지되면 혈관이 거의 손상되지 않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첫 번째, 채소를 먼저 3분에서 5분간 천천히 드세요. 샐러드, 나물, 김치 같은 것들 말이에요. 여기서 포인트는 천천히예요. 급하게 먹으면 효과가 떨어져요. 두 번째, 단백질을 드세요. 고기, 생선, 달걀, 두부 같은 것들이에요. 단백질은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주거든요. 세 번째,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드세요. 밥, 빵, 면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때는 이미 배가 어느 정도 찬 상태라서 자연스럽게 적게 먹게 돼요. 더 놀라운 건 이 방법이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코넬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식사 순서만 바꿔도 평균 12% 적게 먹게 된다고 해요.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까요? 한식을 먹을 때는 밑반찬인 나물이나 김치를 먼저 드시고 국이나 찌개를 드신 다음에 밥을 드시면 돼요. 양식을 먹을 때는 샐러드를 먼저 드시고 스테이크를 드신 다음에 빵이나 감자를 드시고요. 2주 후에 혈당 측정기로 재봤더니 식후 혈당이 180에서 140으로 떨어져 있었어요. 같은 음식인데 말이에요. 이정남 씨가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오히려 이게 더 맛있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채소를 먼저 먹으니까 각각의 맛을 더 잘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혈당 관리 두 번째 방법, 식후 10분 산책의 마법.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소가 된다는 말, 혈당 측면에서 보면 정말 맞는 말이에요. 뉴질랜드 오타고 대학에서 41명의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예요. 식후 30분 안에 10분간 가벼운 산책을 한 그룹과 그냥 앉아있던 그룹을 비교했거든요. 결과가 놀라워요. 산책한 그룹은 혈당이 평균 23% 덜 올랐어요. 더 중요한 건 2시간 후에 혈당이 빨리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발견이 있었어요. 언제 걷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식사 직후 바로 걷는 것보다는 15분에서 30분 후에 걷는 게 더 효과적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근육이 움직이면 포도당을 연료로 사용하거든요. 마치 자동차 엔진이 기름을 태우는 것처럼요. 특히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걸으면 다리 근육들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해요. 이때 근육세포들이 혈액 속 포도당을 마구 흡수하기 시작하거든요. 인슐린 없이도 포도당을 빨아들이는 특별한 시스템이 작동하는 거예요.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더 흥미로운 연구를 했어요. 하루 30분 운동을 한 번에 하는 그룹과 10분씩 3번 나누어서 하는 그룹을 비교했거든요. 어느 쪽이 혈당 조절에 더 좋았을까요? 놀랍게도 10분씩 3번 나누어서 한 그룹이 훨씬 좋았어요. 특히 식후 혈당 관리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효과적이었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타이밍이에요. 식사 후 15분에서 30분 사이에 시작하세요. 너무 빨리 하면 소화에 방해가 되고 너무 늦으면 효과가 떨어져요. 두 번째, 강도예요.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속도로 걸으세요. 숨이 너무 차면 안 되고 너무 천천히 걸어도 효과가 없어요.
세 번째, 장소예요. 집 앞 한 바퀴 돌거나 아파트 복도를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좋아요. 꼭 밖에 나갈 필요는 없어요. 네 번째, 시간이에요. 10분이 어려우면 5분부터 시작하세요. 하루하루 조금씩 늘려가면 돼요.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신 최영수 씨라는 분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최 씨는 55세 회사원인데 점심 먹고 바로 사무실로 돌아가야 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한 개월 후 혈당 측정기로 확인해 보니 점심 식후 혈당이 평균 30mg/dl 낮아져 있었어요.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도 말이에요. 게다가 체중도 3kg 줄었대요. 최 씨가 재미있는 발견을 하셨어요. 오후에 졸음이 확실히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점심 먹고 나면 오후 2시에서 3시에 꼭 졸렸는데 계단 걷기를 시작한 후로는 오후에도 머리가 맑더라는 거예요. 이건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돼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졸음이 오거든요. 하지만 식후 운동으로 혈당을 안정시키면 오후 졸음도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재미있는 실험 하나 해볼까요? 오늘 저녁 드시고 나서 10분만 밖에 나가서 걸어보세요. 그리고 내일은 먹고 바로 소파에 앉아 계세요. 혈당 측정기가 있으시면 정말 확실히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없으시더라도 몸의 느낌이 확실히 다르실 거예요. 혈당 관리 세 번째 방법, 간식 타이밍의 비밀. 여러분, 오후 3시에 먹는 사과와 저녁 9시에 먹는 사과, 어느 게 혈당을 더 올릴까요? 답은 저녁 9시 사과예요. 같은 사과인데도 2배 가까이 혈당을 더 올려요. 우리 몸의 인슐린 감수성은 하루 종일 똑같지 않아요. 아침에 가장 좋고 저녁으로 갈수록 떨어져요. 특히 오후 6시 이후부터는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해요. 하버드대 연구팀이 발견한 생체 리듬과 혈당의 관계예요. 우리 몸의 췌장에도 시계가 있어서 저녁이 되면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 몸의 시계 유전자 때문이에요. 인간은 수백만 년 동안 낮에 활동하고 밤에 쉬는 생활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은 저녁이 되면 자연스럽게 대사가 느려지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특히 중요한 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에요. 멜라토닌은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인데 동시에 인슐린 분비를 억제하는 작용도 해요. 해가 지면서 멜라토닌 분비가 시작되니까 저녁에는 자연스럽게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럼 언제 간식을 먹어야 할까요? 가장 좋은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11시예요. 이때는 혈당 상승이 최소이고 신진대사도 활발해요. 두 번째로 좋은 시간은 오후 2시에서 4시예요. 점심과 저녁 사이의 공복감을 해소하기에 딱 좋은 시간이죠. 오후 6시 이후는 가급적 피하세요. 혈당 조절 능력이 현저히 감소하거든요. 시간대별로 추천 간식도 달라요. 오전 간식으로는 견과류 한 줌이나 그릭 요거트에 베리류를 넣은 것, 사과 반쪽에 아몬드 버터를 발라 먹는 것이 좋아요. 오후 간식으로는 당근에 후무스를 찍어 먹거나 치즈와 방울토마토, 단백질바 같은 것들이 좋고요. 저녁 이후는 되도록 금식하는 게 좋아요. 정말 배가 고프면 단백질 위주로만 드세요. 삶은 달걀이나 치즈, 견과류 정도만 드시고요.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김영수 씨라는 분은 55세인데 매일 밤 10시에 귤 2개씩 드셨어요. 건강한 과일이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혈당 측정기로 재보니까 18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깜짝 놀란 김 씨가 같은 귤을 오후 3시에 드셨더니 120밖에 안 올라갔어요. 똑같은 귤인데 시간만 바꿨을 뿐이에요. 더 놀라운 건 체중 변화였어요. 밤 간식을 끊고 오후 간식으로 바꾼 지 2달 만에 체중이 4kg 줄었대요. 같은 양을 먹었는데도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만약 저녁 늦게 정말 배가 고프다면 단백질 위주로 드세요. 삶은 달걀이나 치즈, 견과류 같은 것들 말이에요. 섬유질이 많은 채소인 오이나 샐러리, 양상추도 좋고요. 따뜻한 차인 캐모마일이나 페퍼민트 차도 좋아요. 단 설탕은 절대 넣지 마세요. 절대 피해야 할 저녁 간식도 있어요. 과일은 과당이 간에서 지방으로 변환되기 쉬워요. 빵이나 과자는 혈당을 급상승시킨 후 야간에 저장되고요. 아이스크림은 당분과 지방의 최악 조합이에요.
혈당 관리 네 번째 방법 수면과 혈당의 숨겨진 관계. 잠을 못 자면 혈당이 올라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시카고 대학에서 11명의 건강한 젊은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예요. 하루는 8시간 충분히 재우고 하루는 4시간만 재워서 혈당 변화를 봤거든요. 결과가 충격적이에요. 4시간만 잔 날에는 포도당 내성이 40% 떨어졌어요. 마치 당뇨 환자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증가해요. 이 코티솔이 간에서 포도당을 마구 만들어내거든요. 게다가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도 망가져서 단 음식이 더 당기게 돼요.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수면이 부족하면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감소해요. 렙틴은 배가 부르다는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인데 이게 줄어들면 계속 배가 고픈 느낌이 들어요. 반대로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은 증가해요. 그렐린은 배가 고프다는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이거든요. 콜롬비아 대학에서 더 놀라운 연구를 했어요.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7시간에서 8시간 자는 사람보다 당뇨 발병 위험이 50% 높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혈당을 위해서는 어떻게 잠을 자야 할까요? 첫 번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일정해야 혈당 조절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해요. 두 번째,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음식을 드시지 마세요. 밤늦은 식사는 혈당을 올릴 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도 떨어뜨려요. 세 번째,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0도로 유지하세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깊은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번째,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끄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잠들기 어려워져요.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신 박영희 씨라는 분의 사례예요. 박 씨는 56세인데 밤늦게 드라마 보느라 새벽 2시에 주무시고 아침 6시에 일어나는 생활을 하셨어요. 공복 혈당이 계속 110에서 120을 오락가락했거든요. 수면 패턴을 바꿔서 밤 11시에 주무시고 아침 7시에 일어나는 생활을 3주간 하셨어요. 그랬더니 공복 혈당이 95에서 100으로 안정됐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잠만 잘 잤는데 말이에요. 박 씨가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에는 일찍 자는 게 아까운 느낌이었는데 낮에 머리가 훨씬 맑아지니까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혈당 관리 5번째 방법,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스트레스가 혈당에 미치는 영향 말이에요. 예일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예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스트레스 상황에서 먹으면 혈당이 평균 25mg/dl 더 올라간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위험 상황이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에너지를 비축하려고 혈당을 올리는 거예요. 원시시대에는 맹수를 만나면 도망가야 했으니까 에너지가 필요했거든요. 문제는 현대 스트레스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직장, 가족, 경제적 걱정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혈당도 계속 높게 유지돼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드레날린과 코티솔이 분비돼요. 아드레날린은 즉시 간에서 포도당을 방출시키고 코티솔은 장기적으로 혈당을 높게 유지시켜요. 이게 계속되면 췌장이 지쳐서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게 되죠. 스탠포드 대학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했어요. 같은 당뇨 환자라도 스트레스가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의 당화혈색소를 비교했더니 스트레스가 높은 그룹이 평균 0.8% 더 높았어요. 이 정도 차이면 합병증 위험이 30% 이상 증가하는 수준이에요. 그럼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하루 10분 복식 호흡을 해보세요. 4초 동안 코로 들이마시고 4초 멈추고 8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이 방법만으로도 코티솔 수치가 현저히 감소해요. 두 번째,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만 적어보세요. 뇌가 긍정적인 것에 집중하게 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어요. 세 번째, 웃음을 찾으세요. 하루 한 번은 크게 웃을 일을 만들어 보세요. 웃음은 엔도르핀을 분비시켜서 혈당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네 번째, 자연과 접촉하세요. 주말에 산책이나 등산을 해보세요.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크게 감소시켜요.
자, 그럼 오늘 배운 5가지 혈당 관리법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식사 순서를 바꾸세요. 채소부터 먹고 단백질을 먹고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드세요. 두 번째, 식후 운동을 하세요. 식사 후 30분 이내에 10분간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세 번째, 간식 타이밍을 조절하세요. 오후 6시 이전에만 간식을 드시고 저녁 이후는 피하세요. 네 번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매일 7시간에서 8시간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세요. 다섯 번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하루 10분 복식 호흡과 긍정적 마인드를 유지하세요. 이 모든 방법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돈이 하나도 안 든다는 거예요. 비싼 건강기능식품이나 특별한 장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까요? 내일 아침부터 샐러드부터 먹어보세요. 점심 먹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한 층만 올라가 보세요. 오늘 밤부터 10일 전에 잠들어 보세요. 잠들기 전 오늘 감사한 일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정말 신기한 건 이 5가지를 모두 실천하신 분들의 평균 당화혈색소 개선 정도가 0.5%에서 1.2%였어요. 이 정도면 당뇨 약 한 알 효과와 비슷해요. 오늘 얻게 된 내용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이 되길 바라요. 50대부터 시작하는 혈당 관리 절대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예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있어요. 혈당 관리는 마라톤이에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요. 하루 이틀 실천한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꾸준히 3개월만 해보세요. 분명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실 거예요. 건강한 미래를 위해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